네, 정부 대책에도 집값은 멈추지 않고 오릅니다.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 늦게 살수록 지각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 살 돈은 부족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추가 공급 대책은 소식이 없고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부동산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자, 이 주식시장 지금 코스피 5천이 눈앞입니다. 자금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옮기겠다, 뭐 생산자금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자금이 많이 증시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은 또 왜 오르죠? 부동산은 돈이 빠지질 않나요? 증시로 자금이 가고 있긴 한데요. 부동산에서 증시로 가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예금에서 증시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금에서? 그래서 우대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보름 만에 요구별 예금에서 27조 원 정도 빠질 정도로 평년에 거의 4-5배 빠른 속도로 돈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시로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은 작년 11호 대책 나온 이후에 거래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주간 동향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이 여전히 주간 0.2%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0.2%는 희석하면은 연율화로 복리 10%가 넘는 그런 지수 상승을 갖고 오는 거니까 저희가 예. 통상 0.1 넘으면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 전체가 0.2고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0.1대를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과 경기권의 이제 강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인천이라든가 부산을 포함한 지방광역시는 0.04, 0.0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네. 온기가 광역시로는 퍼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울 위주로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 위주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뭐라 그럴 겁니까? 자산 가격이 그냥 오르고 공급에 대한 불안감,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심리 이런 것이 작용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 강세를 보이는 지역들을 보면은 예. 작년까지만 해도 네. 소위 서울의 5분위라고 하는 가장 비싼 가격을 저희가 5개 분위로 쪼갰을 때 네.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같은 데를 5분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까지는 22년부터 24~25년까지는 5분위가 제일 강세였는데 현재는 서울 5분위 지역이 그만큼 강세는 아닙니다. 주간 0.2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1호 대책과 그 이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매매가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인 주택들 중에서 소위 그 서울 통근 통합권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도시들이 좀 강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광명은 뭐 당연하고 예. 이제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 재건축 호재가 있지만 판교 예. 성남 분당,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이런 지역들이 이제 경기 동남권 지역이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고 서울에서도 예. 강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마포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서초 강남이 주도하는 그런 초고가 랠리의 그런 분위기보다는 예.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접근 가능한 주택 가격 군 중에서 네. 구매력이 있거나 대출이 나오는 이런 거를 통해서 사는 좀 실수요 마켓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제도 강하니까 돈을 많이 빌릴 수 없으니까 조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집들이 좀 많이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좀 줄었다 그러는데 뭐 다시 12월 또 최근 일을 들어서 좀 오른다는 소식도 있는데 조금 많이 늘어나요? 실제? 10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거의 9천 건까지 갔다가 예. 11월에 3천 건대로 내려왔다가 12월에는 4천 건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매매 거래량이 좀 더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될 때는 월에서 8천에서 1만 건 정도 거래되고 네. 거래가 위축될 때는 이제 4천 건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이 기저가 낮아서 좀 12월이 올라온 그런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대책 전보다는 그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아까 전반적으로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지역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니까 최근 용인 수지구가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집값 상승률 1위더라고요.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수지도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 11호 대책에서 경기도 12개 지역을 지적을 할 때 용인 수지를 포함해가지고 토거제를 지정을 했는데요. 네. 요즘에 그 주식시장에서 제일 화두인 기업들이 소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그렇죠. 기업인데 그렇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인센티브 시스템이
그 삼성전자처럼 연봉의 몇 퍼센트인 PS, PI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예. 전사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수로 나눠 가지고 주다 보니까 아,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4분기 실적은 1월 29일에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20조를 냈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도 그 정도 더 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예, 그런데 그래서 작년을 정리해 보면은 하이닉스는 약 한 45에서 50조 정도 벌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3만 명으로 나누고 영업이익 10%를 인센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4.5조 원을 3만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평균 1억 5천. 네, 1인당. 올해 하이닉스 실적은 애널리스트마다 추정이 다르지만 네. 제일 높은 추정은 오늘 나왔는데 128조 원 나왔거든요. 128조 최대. 한 120조 한다고 치면은 12조를 나눠 갖는 거고 그러면 3만 명이 나눠 가지면 4억씩 나눠 갖게 되는 거고요. 평균 4억 1인당. 네. 그리고 내년에 하이닉스 실적 전망은 또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다 140, 150조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것도 나누게 되면은 한 4.5에서 5억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다니는 그 직원들의 3년 누적 인센티브가 거의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이천이라든가 청주 팹이 하이닉스가 있는데 예. 이천과 청주 팹에 이제 통근통학을 하는 그 셔틀 버스들이 있는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좀 세게 오르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경기 동남권에 전방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공장에 통근할 수 있는 거리. 네, 그런 거죠? 거기 이제 셔틀이 다니는 거리. 그러니까 서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역세권 신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역세권 없고 서울로 봤을 때는 저희가 통근통학을 하는 지역은 강남인데 강남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걸리냐라고 봤을 때 네. 경기권에서 가장 지금 구매력 있는 집단인 그 이천과 청주 팹을 가는 회사의 셔틀버스 노선은 마치 지하철 노선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전면 배치된 것이 서울의 강동구부터 시작해서 예. 강동, 광진, 그다음에 잠실까지 쭉 오는 그 대치동 단이 끼고 예. 여기서 동남부를 다 훑으면서 내려가는데 그 지역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까 하이닉스 뭐 잠깐 하이닉스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다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도 더 커지고 올해 한 100에서 120조 사이고 내년까지 네네. 커진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HBM까지는 다 이미 작년 9월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26년 거 다 솔드아웃 됐다고 얘기했고 예. 올해 건 다 팔았고 예. 지금은 내년 거를 팔고 있는데 네. 내년 상반기도 사실 거의 다 팔렸다는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작년과 올해와 내년 3년 정도의 실적과 인세는 거의 어느 정도는 확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이익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상승 더 여지는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갑자기 돌았습니다만. 아, 그 업사이드 포텐셜요? 네. 하이닉스는 원래는 그 주당 순자산인 PBR로 보는 기업이었는데 네. 그래서 PBR로 0.8에서 2배를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인데 현재 PBR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 시총이 이제 2배를 훨씬 넘기 때문에 PBR로 봤던 관점에서는 꼭지에 도달했지만 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주문 제작 방식으로 TSMC처럼 이제 주문 제작 방식을 하는 메모리를 좀 스페셜티 제품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네. 이제 시장에 있는 소위 톱티어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 회사가 PBR로 봐지는 회사는 아니고 PER로 봐야 되는 회사고 PER로. 그런 네. 맥락으로 보면은 예. 지금 현재 PER로 보더라도 8배, 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업사이드가 2배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업사이드 2배 이상 본다. 아, 정말 이 주식 시장은 지금 뛰고 있는데 부동산에 있는 분들,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지금 시장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살 수도 없고 또 뭐 팔기도 좀 그렇고. 지금 종합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라는 소수의 회사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작년 우리나라 시중은행 전체 은행의 대출이 12월 달에 마이너스 1조 5천억으로 대출이 감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의 그 은행업의 전체적인 골자를 보면은 예. 저희가 은행의 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금융이고 하나는 그 가계금융이 가계금융이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5대 은행은 다 가계금융 중심으로 큰 은행들이고 기업금융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97년 IMF 전에는 모든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부채 비율 900%짜리 회사도 나왔고 이러다가 IMF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소매금융, 가계금융이 열리게 된 건데 네.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은행들로 하여금 성장 펀드로 돈을 넣도록 하고 대출 금융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가계금융보다는 이제 기업금융을 더 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후부터 일어날 향후 5년간의 변화는 주담대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금리 상승이라든가 예.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문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증가율도 작년에 2.3%로 끝났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네. 올해도 2%대 정도로 대출 증분을 억제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유동성을 막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만 미시적으로는 그런 소수의 몇몇 회사가 엄청난 그런 유동성을 이제 직원들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 올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 네. 서울의 초고가나 뭐 오분위 가격이 강세였던 작년과는 달리 이제 실제로 그냥 통근통화권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현재는 그래서 과열이긴 하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실수요에 기반한 그런 장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은행 대출, 특히 가계 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워낙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수요가 뒷받침된 특히 SK 하이닉스 이 바운더리 경영권 내에서 집값이 오른다. 지금 부동산에는 또 하나 이슈가 세금입니다. 네.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지금 5월 8일 날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중과 유예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시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2월과 3월 중에 정부안을 낼 거라고 일단 발언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올해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6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면은 예. 그 보고서에서의 골자는 지방 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 서울 주도 성장하는데 지방을 키 맞추는 이런 레벨이 아니라 아예 그냥 성장축을 지방에 두겠다고 선포한 보고서인데요. 예. 지방 주도 성장을 할 건데 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동산 지방 소재의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들,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전국에 93개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양도세 중과도 적용하지 않고 네. 종부세도 비합산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예. 그렇다면은 5월 9일에는 이제 수도권의 양도세 중과 다시 시작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한다 이거죠? 지방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수도권에서는 다시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정확한 거는 2, 3월에 그 세법과 관련한 정부의 그 계획이 나오면은 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과 연장이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 팔아야 될 텐데 물건이 뭐 이렇게 특별히 더 그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 묶여져 묶여 있고 있으니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그 정책실장의 의견을 밝힌 거는 연말까지는 무조건 한다는 거거든요. 연말까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연말까지 일단 다 해놓고 그렇다면은 매도를 할 때 결국은 현재는 실수요자들에게만 실수요자야 매도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실수요자들의 매도세를 봤을 때는 이제 소수기업 저희가 뭐 하이닉스만 얘기했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그런 회사도 전력기기 회사로 인센티브를 막 기본급에 1000%씩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회사는 분당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전력기기 산업이라든가 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주식 성과가 엄청나게 좋았던 기업들이 위치한 그 소재지 지역에 이제 실제 직장인들의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구매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지 않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토어제상 좀 거래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보유세를 올릴 거라고 또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지금 뭐 지방선거 전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지만 뭔가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 이 양도세에 대해서 좀 뭔가 이게 좀 비싼 주택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해서 세율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에서 세금으로 이런 걸 올려가지고는 집값이 안정이 안 됐다는 그런 교훈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세금으로 집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공식적인 표현은 보유세를 소위 합리화를 하는 건데요. 서울의 1, 2, 3, 4, 5분위 평균 가액을 보면 5분위는 30억이 넘지만 4분위는 20억이고 3분위는 15억, 그다음에 이제 2분위는 10억이 되고 1분위는 6억이 됩니다. 근데 4분위, 5분위가 20억, 30억이 넘어가는데 그 구간에 대상하는 주택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거기를 정면으로 겨냥한 건 물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서울 5분위가 강세였던 거는 지방 소멸의 분위기 속에서
돈들이 머니무브가 지방 투 서울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아예 지방주도 성장하겠다고 하면서 성장 전략 계획도 바꿨는데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지방선거를 보면서 이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가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게 선거 결과가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